네, 10월 5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거시경제 데이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한국 시간으로 10월 6일 밤 9시 반에 발표가 되는 미국 비농업 고용 지수입니다. 이 노동 데이터죠. 고용부가 발표하는 노동 데이터. 그래서 지금 9월에 예측치가 16만 3천 건이고 이게 8월에 18만 7천 건보다 감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상이 예상치대로만 나와준다라면 고용시장이 둔화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 압박을 낮추는 부분이어서 시장 반등에는 긍정적인 재료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이제 예측치보다 높게 나와서 고용시장은 여전히 뜨겁다 이렇게 나와주면 연준으로 하여금 추가 금리 인상을 더 압박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될 거기 때문에 증시는 당연히 눌릴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특히 더 이 비농업 고용지수, 이 고용부의 노동 데이터가 더, 정부의 노동 데이터가 더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게, 민간에서 지금 하루 이틀 사이에 나와준 고용 데이터, 노동 데이터가 좀 엇갈린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내일 발표되는 데이터가 더 주목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졸트에서 발표한 구인 이직 보고서를 보면 이 8월 구인 건수가 960만 개, 이게 7월에 883만 개였거든요. 특히 예상치가 882만 개. 그러니까 훨씬 더 구인이 잘 된 거죠. 오, 노동시장 여전히 뜨겁군. 연준으로 하여금 금리 인상 오케이 오케이, 우리 한 번 더 올려도 될 것 같은데 두 번 할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방향성이 나와주는 어떤 그런 데이터인 건데, 하루 뒤에 발표된 게 지금 ADP 민간 이 고용 데이터 9월 상황을 보면 전월 대비 8만 9천 건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2021년 9월 이후에 가장 낮은 증가폭. 그러니까 이건 또 방향성이 다른 거죠. 얼라 이거 보면 또 노동시장 둔화되는 것 같네. 이렇게 되고 있어가지고 지금 민간에서 나와주고 있는 노동 데이터는 방향성이 좀 엇갈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발표하는 노동 데이터가 조금 더 세밀하고 정확하게 현재 시장 상황을 보여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내일 장 마감이 되는 건데, 증시의 경우에 이 피날레 데이터가 될 게 비농업 고용 지수가 내일 현지 시간으로 이제 증시 개막 개장 전에 이제 하나가 딱 등장을 해주면 요게 초반 장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겁니다. 지금 무엇보다 사실 다 모든 연관성이 다 있는 거잖아요. 모든 연관성을 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인 건데, 이 중에서 우리로 하여금 가장 지금 눈에 조금 선명하게 압박을 주고 있는 거는 이 국채 고공행진, 국채금리 고공행진이, 와 이거 간단치가 않습니다. 지금 거의 이제 자고 일어나서 5% 찍었다라고 해도 별로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조금 진정이 되긴 했는데 고금리 장기화 우려가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연준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을 할 것 같아요. 한 번 정도는 할 것 같고 두 번 할 수도 있는 상황. 그런데 한 번이나 두 번 하고 나서 금리를 바로 인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 길게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 장기화 될 것 같다라는 우려.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높아지고, 이로 인해서 미국 국채 수익률, 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미국 국채는 달러로 사야 되니까 달러 수요가 또 커지는 거고, 이렇다 보니까 강달러 현상이 나와주는 거고, 강달러 현상이 나와주니까 당연히 증시가 압박받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당근 원달러 환율 자극받고 있고, 이렇게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경제가 둔화의 방향성을 조금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면, 아니 대체 정말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드는 거죠. 특히나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세계은행 같은 경우에도 경제 성장률 내년 성장 전망치를 지금 하향 조정을 했잖아요. 중국에서 그렇게 성장률 둔화세가 나와주면 뭐 동아시아 개발도상국들 말할 것도 없죠.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거고.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연착륙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간단치가 않다라는 점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한 걸 보면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등하면서 고공행진을 하는 건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금 경제 개선에 대한 기대, 그리고 부채, 국가 부채 상황이, 지금 가계 부채 상황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부채 경제 시스템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우려까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 장기 금리가 상승되고 있고, 이게 더 자극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와 지금 또 한국은행 또 이번 달 금리 안 올리면은 정말 된통 비판을 좀 받을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죠. 이 JP모건의 수석 전략가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금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에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등을 하면서 2008년 이때 금융위기 상황을 얘기하는 거죠. 이때와 굉장히 비슷한 환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사 환경에서 주식 회복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금리는 매우 지금 제한적이고 지정학적 위험은 지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여전히 신중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 요게 재밌더라고요. 요게 재밌는 포인트인데 2007년 금융위기로 접어들 때, 그러니까 금융위기 직전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요때 투자자들은 연준의 긴축 중단, 소비자의 회복력, 연착륙, 강력한 일자리 이런 것들을 주로 언급했다라는 거예요. 지금과 똑같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상황, 환경은 경제 금융위기 직전 상황과 매우 유사하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래서 조금 더 신중한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 주식 회복 어려울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오늘 또 보니까 아우 애플 CEO까지 팀 쿡도 지금 애플 주식 팔아가지고 300억 원 정도 지금 현금화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뭐지 대체?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갖게 만드는 건데 아무튼 지금 이 증시에 대한 압박 가능성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냥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클 수 있다라는 거, 어느 정도로 금융위기 상황 수준으로 클 수 있다라는 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재밌는데 지난 80년 동안 국민 소득 대비 저축이 감소했던 게 딱 3번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제냐면 2008년 금융위기 때, 여기 지금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금융위기 때 그랬고 또 코비드 팬데믹 때 그랬고 그리고 지금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버블 경제라고 표현을 하면서 버블 경제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터진다라는 얘기죠. 곧 터진다. 언제? 경제 위기, 금융 위기가 올 거니까 터진다. 이런 얘기를 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도 상당히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시기라는 것도 우리가 조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리스크 해칭 역할을 잘 해주면 완전 땡큐죠. 우리 입장에선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상황인 거고, 그 와중에 비트코인 반감기 온다? 와 대박.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와 더 대박.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좀 봐야죠. 그거는 아직은 과도기적인 어떤 상황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어려운 경제, 거시경제 환경 속에서 어떤 흐름과 영향을 보여줄지가 상당히 재미있는 중장기적으로 봐도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28,000달러 돌파 테스트 지금 지속을 하고 있고 이번에 뚫어놔 준다라면 이제 31,000달러 정도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인데 28,100달러 위에서 돌파 지지를 받아주고 나면 이제 다음 목표는 31,400달러. 다만 이제 26,900달러가 다시 깨질 경우에는 26,000달러까지 후퇴할 가능성이 있고 이후에는 24,800달러에서 28,100달러까지 이 사이에서 이 박스권 통합, 이 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라케시 우페디는 하고 있습니다. 이 스탁머니 리잘드 같은 경우에는 과거와 지금 패턴이 지금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2020년 코비드 때 쭉 하고 빠졌잖아요. 쭉 하고 빠지면서 지지라인 뚫리고, 그런데 곧장 이제 유동성 확보가 되면서 급반등을 하면서 비트코인이 전고 랠리를 간 거잖아요. 당시랑 지금 거의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저항선이, 수평 저항선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를 얼마나 잘 뚫어줄지 여부, 다시 말해서 3만 달러 돌파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과거와 패턴이 지금 너무 비슷해. 그래서 살짝 빠지더라도 돌파 테스트 하고 쭉 갈 거야 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반감기 직전에 반감기 랠리를 이제 잘 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다만 한 가지, 코비드 때 그랬던 것처럼 이런 블랙스완 이벤트가 없을 것 같긴 하거든. 없다라면 블랙스완 이벤트, 예를 들어서 이제 FTX 사태 같은 게 블랙스완 이벤트인 거잖아요. 코비드 마찬가지고. 그런 게 없다라면 순조롭게 나아가지 않을까? 과거와 패턴이 너무 똑같아. 이런 얘기를 지금 스탁머니 리잘드가 하고 있고, 티애널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2011년, 14년, 18년, 22년 사이클에서 똑같다라는 거예요. 빠지고 바닥 확인하고 랠리, 빠지고 바닥 확인하고 랠리, 빠지고 바닥 확인하고 지금 한 중간 올라왔는데 갈 거야. 왜? 비트코인 반감기. 거기다가 비트코인 현물 ETF 이슈.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건 크립토 로버가 올린 건데 지금 이게 3데이 차트예요. 그래서 지금
삼각형 패턴이 잘 완성이 되고 있고 이제 지금 46주 동안 지지 라인이 잘 확보가 됐고 무려 95주 동안 저항 라인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삼각 패턴이 완성 여부, 그러니까 돌파 반등을 해줄지 지지 라인 빠져서 훅 하고 빠질지. 그런데 워낙 장기간에 걸쳐서 지금 패턴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돌파 지지를 받고 반등을 하면 이제 강세 타겟은 63,000달러가 될 것이고, 빠졌을 때 이제 약세론자들이 얘기하는 목표 지점은 12,000달러가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좀 밑으로 이렇게 급락하면서 이 10,000달러 추종자들이 많이 있긴 한데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죠. 지금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건 비트코인 반감기는 그냥 타임테이블이니까 일종의 이제 하루하루 갈수록 하루하루 반감기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관건은 비트코인 현물 ETF가 언제 승인될 것인가. 승인이 되긴 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시점인 거잖아요. 스티븐 쇼엔필드 블랙록 전 상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거래가 끝났다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이미 업계와 SEC의 이제 짜웅 조율이 다 끝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점 조율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승인될 거야. 그러고 나서 이제 1,5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의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조금 굉장히 긍정적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월 뒤면 이제 12월, 1월 연말 연시가 되는 거고, 6개월이면 이제 3월이거든요. 서드 데드라인이 지금 1월 중순이고 파이널 데드라인이 3월 중순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양반은 어쨌든 세컨 데드라인은 그냥 넘어갔으니까 빠르면 서드 데드라인에 맞춰서, 늦어도 파이널 데드라인에 맞춰서 결국엔 승인되지 않겠어? 블랙록이 들어와 있잖아.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정말 더할 나위 없이 반가운 환경이 지금 설정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비트코인 반감기 직전에 어마어마한 자금이 시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하나 떡 하고 열리는 건데, 그 플레이어들이 뭐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와이즈 이런 애들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월가에서 이제 뭐 피델리티나 찰스 슈왑, 시타델 이런 세력급 자본들이 공동으로 지금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EDXM CEO 자밀 나자랄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더 널리 사용될 것으로 우리는 확인을 하고 있어. 그래서 특히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시대에 있어서 실용적인 대안이 될 거야. 왜냐? 손쉽게 자산의 이동이 가능하잖아. 특히 쪼갤 수도 있잖아. 얼마나 편리해. 디지털 시대에는 정말 실용적인 대안으로는 딱이지. 뭐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네, EDX 마켓, 왜 월가 세력들이 이렇게 연합을 해서 어벤져스 형태의 거래소까지 만든 것일까? 이것도 상당히 시사 포인트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거는 역시나 이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시장 비트코인의 흐름은 나쁘지가 않은데 거시경제 환경은 어질어질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흐름이 이어지게 될지가 상당히 저도 궁금하고 기대가 되기도 하고, 만약에 좀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점들도 좀 차분하게, 뭐 우리 입장에 살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차분하게 이런 시장 환경 잘 살펴보고 나의 투자 전략과 스탠스에 맞춰서 대응을 하는 게 개미 투자자로서 우리가 가장 건전한 투자 스탠스, 가치 투자자로서 이 암호화폐 시장을 접근하는 사람들로서는 가장 좀 적절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